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오늘 여야의 공방은 최고조에 이르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먼저 어업인들을 만나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를 들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괴담 선동 때문에 불안이 확산되고 어민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민 피해의 책임을 민주당에 좀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과학자들도요, 두 동강이 나 있고요. 아마 근데 이 변호사나 앵커님이나 저도 정확하게 몇십 년 뒤에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정말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과학자들까지도 견해가 대립한다. 이럴 때는 유일하게 저는 경험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게 중국의 덩시오핑 말이에요. 이렇게 과학자들 의견이 엇갈릴 때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는가, 이런 이제 그 경험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실제 우리 이 사고가 2011년에 사고 났잖아요. 그때 초창기에는 긴급 상황이라서 이게 그냥 핵 폐수가 그대로 이게 태평양에 막 방출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까지 왔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방사능 검사에서 이게 아직 이제까지 문제 없어서 지금 이게 며칠 전까지 안심하고 우리 해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핵 폐수가 방출됐을 때는 안심하고 먹다가 이제 다 처리해가지고 안전하다 이래가 이게 조금씩 방출하는데 이제부터 해 먹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괴담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게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장애 집회하고 가짜뉴스 괴담 퍼뜨려 봐도 일본의 방류 못 막습니다. 이 일본에서 이거 야당 의원들 시위한다고 일본에 방류 안 할까요? 결국에 일본의 방류는 막지 못하고 우리나라 수산업자, 일식집 이런 게 우리나라 수산어민들만 다 죽이는 이런 이게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네, 이승훈 변호사님. 좀 표현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반국가 행위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민의 80%가 이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반국가 단체 구성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금 잘못된 해석을 하신 것 같고, 민주당이 회를 먹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막아서 어떻게 해서든 국민과 또 세계인들에게 안전한 식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독특하다고 봐요. 아니 바로 옆 나라에서 핵 오염수 방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지역민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핵 오염수를 왜 바다에다 뿌리지? 그리고 지금 탄소세까지 납부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막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다에다가 그냥 핵 오염수 뿌리는 것들을 어느 나라가 찬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정책들, 그리고 심지어 뭐 유튜브에 광고를 냈는데 그 세금 10억을 들여서 이 핵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라고 광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대한민국의 정부가 왜 광고를 하죠? 안전하다고? 그러면 지금 중국은 이 후쿠시마산을 떠나서 일본산 어류 수입을 금지했는데 한국은 다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쉽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라 한국민을 대변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고 IAEA의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실 앞까지 거리 행진을 했고 주말에는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장외 범국민 대회를 연다, 이런 계획인데 민주당의 대응 어떤 의도라고 좀 봐야겠습니까? 일단 장외투쟁을 통해서 국민들께 지금 이런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는 지금 가만히 거의 뭐 찬성하면서도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끔 그냥 조용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반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도 막고 또 방류가 되더라도 더욱더 안전한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니 안전하다고 하면 뭐 하려고 검사하러 갑니까? 한국 정부가 왜 투입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앞으로
일본산 특히 후쿠시마산뿐만이 아니라 일본 주변의 어류를 일본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류를 수입한다는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일본산 어류가 계속적으로 수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된 거야? 이거 정말 국내산 맞을까? 그러면서 지금 어류들에 대한 식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정부가 그냥 막연하게 안전하다 하지 말고 일본산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것인가,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것인가까지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 중에 윤석열 정권이 찬성 아닙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전 국민의 100%가 반대하고 있어요. 이걸 찬성할 일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일본이 방류하는 걸 찬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만 이게 국제적 보편 규범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권 사항이고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의 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우리만 이게 반대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국제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한다는 거지. 이게 찬성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장애 집회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 하나는 이게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태평양 전쟁이면 이게 2차 대전 때 진주만 섞기가 아닙니까? 태평양 전쟁이면 왜 이게 미국은 가만히 있고 캐나다, 호주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태평양 전쟁이면 이게 미국하고 일본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성숙하게 국제 규범에 따라 우리나라만큼 이게 극심하게 국론 분열로 반대 안 하잖아요. 미국은. 지금 이게 해류가 캐나다, 미국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2태평양 전쟁,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 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환경 테러를 하더라고. 본인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재판이 있어요. 선거법. 재판 안 가고 집회해가지고 환경 테러다. 이게 말이 돼요? 본인이 재판 안 가고 이게 사법 테러입니다. 사법 테러. 아니 이런 거 하려고 지금 이게 수사도 못 간다, 재판도 못 간다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본인이 뭐 일정에서 수사도 다음 주 수요일 못 가겠다. 오늘 선거법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괴담 선동하려고 재판도 못 간다. 이게 사법이 어떻게 무너집니다. 이게 사법 테러예요. 지금 본인은 환경 테러 걱정하기 전에 사법부터 존중해야 우리 국민이 다 존중할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아니 근데 일반 시민들도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일정 조정이 있으면 검찰에 소환 통보를 하면 일정 조정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며칠 정도 조정하는 것들, 특히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건데 그런 행사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는 것 자체를 사법 테러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어떤 편협된 정치인들 간의 공방으로 흐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일본이 과거에도 전 세계를 향해서 잔혹한 범죄들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사과를 하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나라에 굉장히 안전한 오염수라고 하면서 처리수라고 하면서 바다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 대한 테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안전한 것들을 왜 바다에 뿌리지? 안전하지 않지 않나? 라고 국민들이 사실상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많은 지역민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핵오염수를 뿌려놓고 자국에 있는 어민들한테는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럼 한국 정부는 한국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한국 정부에서 배상을 하지? 일본 정부에서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말은 뭐 일부 과학자들은 그렇습니다.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를 거쳐서 이 원전 오염수가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한국으로 또 빨리 올 것이다. 그렇게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지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출된 핵오염수와 고의적으로 30년에 걸쳐서 꾸준히 세계에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환경적인 것들로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경험해보지 못한 시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동관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이 후보자를 임명을 했는데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의 의미 어떻게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저는 방송 정상화, 방송을 이게 좀 정상화시켜 달라 이런 이제 그 요청에 따라 임명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 방송이 상당히 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많이 됐죠. 특히 이제 그 노조 있잖아요. 노영 방송이 많이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MBC도 민노총 산하에 노조가 있고요. KBS도 이제 그 민노총 산하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YTN이나 이런 게 민노총 산하의 강성 노조들이 상당히 그 방송에 있어서 때로는 이게 그 편성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까지 관여하기 시작한 이게 바로 노영 방송이 돼버린 거죠. 원래 이게 노조 일이 있고 경영진의 일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요즘요 어느 공영방송 가도 뭐 예를 들어 이제 편집국장이다, 편성국장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직원들 뭐 투표 어떻게 해라. 이거 명백하게 경영권 침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방송이 많이 그 왜곡돼 있었습니다. 기울어져 있고 이걸 저는 좀 이게 바로잡아 봐라. 이게 이제 첫째 아마 이유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시대 과제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 가짜 뉴스 혹세무민 이거 정말 이게 국론 분열시키면서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좀 이게 뿌리 뽑아봐라. 이번에 YTN을 상대로 5억 3억 손해배상 들어갔잖아요. 아주 저는 잘했다 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분당의 흉악범 얼굴에 이동관 사진 그 위원장 사진 같이 캡해가지고 몇 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결문에 이동관 부인이 그 돈 받은 거 모르고 받았다고 바로 돌려줬는데 판결문에 있는데 이걸 청탁이 불발하니까 2달 뒤에 돌려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YTN이. 그러면 이게 그때 이동관 수석 부인이 구속됐겠죠. 2달 뒤에 돌려주면 청탁 이건 뇌물입니다. 바로 돌려줬다고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판결문을 안 믿고 그 범죄자의 말만 믿고 이게 하는 게 이게 공영방송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가짜뉴스를 좀 뿌리 뽑아라. 이런 게 두 가지 요청하에서 아마 대통령이 임명한 걸로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승 변호사님. 언론은 언론의 자율에 맡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임명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언론 장악 시도를 굉장히 오래 했던 언론 장악 기술자라고 이미 내부에선 정평이 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청와대 홍보수석실, 특히 홍보수석이 바로 이동관 지금 현 방통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과거에 뭐 지방선거 때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또는 좌파 편향적인 또는 보수 쪽을 더 많이 넣으려고 이런 앵커라든가 경영진이라든가 PD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했다라고 하는 국정원 문건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수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동관 수석도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멈췄기 때문에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학폭과 관련해서도 자녀의 학폭과 관련해서도 사실 자녀가 학폭을 했는데 학폭위도 안 열리고 선도위도 안 열리고 그 고등학교 이사장과 아주 절친한 사이에서 전화 한 통으로 해결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뭐 전혀 국회의 검증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임명됐다는 데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써서 다시 반대로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방통위원장 지금 바로 면직했죠. KBS, MBC, 박문진 이사장 해임했죠. 그리고 위원들 해임했죠. 굉장히 빨라요. 결국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8월 임시국회 일정을 오늘 종료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8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게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초에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면서 비회기 기간은 두지 말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내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회기 기간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이렇게 비회기 기간을 만든 것, 임시국회를 좀 조기에 종료해서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국회 회기가 특정인을 방탄하기 위해서 고무줄처럼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그 3월절 날죠, 3.1절.
그날에 빨간 날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그날도 바로 이게 회기를 열더라고 불안해서 혹시 이게 체포동의안 올까 싶어서. 근데 이번에는요 또 이게 단축을 시키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30일 날 오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31일까지 영장 청구할 일이 전혀 없잖아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단축합니까? 지금 이게 국회 할 일이 없습니까? 현안이 산적한데 왜 검찰에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제로인데 왜 갑자기 단축을 할까요? 이게 저는 깊은 꼼수가 있다 봐요. 뭐냐면 이게 바로 진짜 9월 달에 이재명 대표 체포안이 진짜 왔을 때 그때 방탄하려면 그때 이게 부결시키려면 진짜 이게 민주당도 낯간지럽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내가 이렇게 포기하겠다 몇 번이나 해놓고 다시 이게 부결시키려니까 뭔가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을 쌓기 위한 꼼수로 저는 이게 이번에 단축했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에서 회기 중에 하면 야 너 8월 말에 청구해라고 우리가 기한까지 비워줬는데 왜 그때 안 하고 왜 9월 달에 하는 거야? 이게 정치검찰 아니야. 이러니까 우리 정치검찰 부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꿔가 부결하려고 미리 그 밑자락 명분 깔기 위해서 아무런 검찰이 청구할 가능성이 제로인데 이렇게 일주일 비운한 정말 이런 꼼수 이제 국민들 수준 높습니다. 이런 꼼수 한눈에 봅니다. 이거 일주일 왜 비운지 이거 모를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정치 좀 하지 마세요. 네, 9월에 영장이 청구됐을 때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선언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특권을 행사합니까?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 자꾸 방탄 안 한다는데 방탄 해가지고 방탄을 유도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고 검찰 소환에도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고 영장 실질이 있다면 당연히 나갈 겁니다. 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는 것들은 비회기 기간이면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체포동의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나가서 제 발로 나가서 영장 바꿔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적 혼란, 민주당 내부의 혼란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 동안에 청구해달라. 아니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수사했는데 지금 며칠 빨리 못하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회기 기간 동안에는 표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해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당연히 확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수사를 해요. 아니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셔야지 야당 대표하고 야당 수사에만 너무 올인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 수사하고 관련자들 다 압수수색하고 하면 무서워서 그냥 검찰 가서 그냥 이재명 대표 불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는 하되 좀 웬만큼 해라. 언제까지 할 거냐? 정권 5년 내내 수사할 거냐? 굉장히 국민들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오는 30일에 검찰에 나와달라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검찰의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날 바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예정대로 30일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언제 출석할 것인가를 놓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검찰이 언제 소환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영장 청구 날짜가 좀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언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아마 이화영 재판이 끝나고 수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뭔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것만 가지고 수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증언을 꼭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하고 1년이 지나면 구속 만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속된 상태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검찰이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공정해 보이지 못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1년 만기로 나가고 싶은데 검찰은 증언을 요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나가고 싶어서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증언을
왜곡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람의 진술에 요즘 검찰 사람의 진술에 얽매이지 말고 증거로 재판하자 뭐 이런 게 검찰의 최고 모토 아닌가요? 그 모토에 충실하게 너무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검찰은 역시나 30일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9월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 뭐 거의 확실시돼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30일 이후에 조사를 하고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의 입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번에 이화영 변호사가 변호인이 지금 없어요. 국선 변호 선임해도요. 네. 기록 복수하고 검토하면 이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다음 주에 이화영 부지사가 입을 열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봐요. 왜 국선 변호가 일주일 만에 어떻게 다 변호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이화영 부지사는 이미 검찰에 한번 진술했고 그다음에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법원에서도 이게 구두로 진술 변화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검찰에서 다시 여기 이화영 부지사 입을 다시 뭐 기다릴 필요도 없다. 저는 그거하고 무관하게 검찰의 시간표에 따라 30일 통보를 한 거고요. 네. 자, 그럼 여기 그 일반 사람이면 특히 제 같은 사람도 저도 이제 조사받을 수 있잖아요. 검찰에서 오라는데 다음 주에 제가 방송 스케줄이 다 차 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검찰에서 방송하고 오십시오. 이래 봐줄까요? 일반인 같으면?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게 뭐 방송보다 더 중요한 일합니까? 지금 무슨 일합니까? 전국 돌면서 이게 괴담 선동 가짜뉴스 퍼뜨려 우리 어민들 죽이는 이런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게 뭐 최고위원회의 본인 없으면 못합니까? 정청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니 30일 날 일정 한번 공개해 보세요. 무슨 중요한 일정이 있는지. 뭐 본인이 수술하거나 본인이 부모상을 당했거나 이럴 때 며칠 봐줄 수 있죠. 근데 본인 일정에 30일 도저히 안 된다. 다음 주 바빠 안 된다. 이 무슨 특권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한 두 번만 하면 체포해 가야 돼요. 체포해 가야 됩니다. 법이 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이게 변호사라는 당대표가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사법 테러를 가하고 있는데 끌리다니면 안 돼요. 법이 뭔지 두 번 안 넘어 바로 체포해서 끌고 와서 이게 수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야당 대표 예우하는 것도 유분수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선거법 전반 이게 6개월에 반드시 끝내라고 법에 있는데 지금 이게 1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이게 2주에 한 번 하고 오전에 안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일주일에 4번씩 무리하게 재판한 겁니까? 그때는 저는 이렇게 법을 조롱하고 있으니 만약에 30일 안 오거나 다음 주에 안 오면 이게 빨리 체포영장에서 끌고 가서라도 이게 수사를 하고 빨리 영장 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좀 약간 발언이 과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검찰이 이런 부분은 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이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 1주, 2주 연기해줘요. 이재명 대표에서 연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니까 혹시 일반인들이 중요한 일정이 있으시면 검찰과 일정을 조정하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중이셨잖아요. 구속 중에는 재판을 굉장히 빨리 해서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끌려야 되는 거예요. 6개월 만기이기 때문에.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은 번디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정말 뭐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기록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이 엄청 방대해요. 뭐 증인신문만 해도 막 50명이 될 정도로 해서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우가 아니라 검찰이 열심히 수사한 결과로 재판이 길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 대표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라든가 민주당과 국민과의 접촉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1, 2주 정도 조정한다고 지금 당장 체포해라? 이건 좀 굉장히 과하신 말씀 같습니다. 네. 지금요. 결국 이제 구속 사건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이 보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구속 사건도 그분들 주사회 재판했습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만 주사회 재판하고 그럼 이게 김용, 정진상은 대통령보다 위입니까? 지금 보석으로 다 풀려나 있잖아요. 재판 진행을 일주일에 몇 번 했냐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선거법 사건도 보니까요. 전부 최소한 선거법은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2주에 한 번 하는 선거법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법에 6개월 내에 끝내라는 게 장식입니까? 강행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거법은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보시고
왜 이재명 대표만 2주에 한 번 하는지 그걸 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계속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박찬대 최고위원 또 천준호 비서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사법방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이 소환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법방해죄라는 이런 죄명은 없어요. 네. 미국에는 이제 사법방해죄가 포괄적으로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사법방해 행위 중에 구체적으로 이게 몇 개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위정을 교사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또는 이제 정인을 회유 협박한다든지 이런 거는 게 우리나라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준호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 박찬대 최고위원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이제 이우일 씨를 박찬대가 만났죠. 이우일이 누구냐? 바로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의 40년 직위로 용인갑을 지구당 위원장을 대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최고위원이 왜 갑자기 일개 지구당 대리를 갑자기 만날까요? 이게 당무 때문에 만날까요? 당무를 최고위원 개인이 찾아가서 당무를 봅니까? 본인은 정당의 일로 만났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만났을 때 갑자기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우연히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 우연히 만나서 전화 올 확률이 로또 복권보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우연히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통화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화영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변호사를 해임하고 법정에 가서 난동 부리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또 자필 옥중 편지를 썼잖아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저는 최악의 사법방해다. 이거야말로 마피아 영화에 나오는 사법방해다. 이거 척결해야 됩니다. 저는 따라서 이제 이번에 천준호, 박찬대 소환한 거예요. 이미 이우일 씨는 소환해가 조사하고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도 만약에 저는 이우일 씨하고 이게 공모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나 이화영 부지사를 해유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증거 인멸 은닉 이런 등죄로 저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뭐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 범죄와 사법방해와 관련해서 연관됐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경기도 문건 유출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성실히 나가서 답변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박찬대 최고라든가 천준호 비서실장이라든가 또는 현근택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법방해를 이유로 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인권은 존중되어야 되고 관련성이 명확할 때여야지만이 수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뭐 비서실장이다, 측근이다, 최고위원이다라고 해서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검찰이 좀 신중하게 사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기후 관련 포럼을 출범을 했습니다. 창립실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김기현 대표가 축사해서 나 전 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큰 일을 할 분이다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당 지도부가 나서서 공개적으로 나 전 의원을 치켜세운 것인데 이 배경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다음 총선은 결국 이제 승부처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근데 수도권은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이 엇비슷할 겁니다.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수도권은. 그렇다면 이게 결국 중요한 거는 인물론이 저는 봅니다. 결국 이 수도권은 다음에 어떤 인물이 노느냐. 인물론으로 좌우될 거고요. 그 점에서 이제 그 서울에서는요. 상당히 저는 나경원, 그다음에 현직 시장이니까 뭐 우회적 지원밖에 안 되지만 오세훈 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 장관 있잖아요. 한동훈, 나경원 이런 분들이 그 서울에서는 상당히 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게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로 가면 뭐 안철수, 그다음에 그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일산 고향으로 간다면 그런 분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앞으로 수도권은 인물 선거로 가는데 그 점에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로 봐요. 물론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이게 대통령실하고 약간 껄끄러운 이런 게 있었지만 이미 그거는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이제 원팀이 좀 됐다 봐요. 지금 원팀이. 뭐 물론 이제 뭐 유승민 의원이나 이쪽은 아직까지도 대통령실하고 껄끄러워요. 그래 나경원 어느 게 완전하게 원팀이 된 거죠. 앞으로 저는 선거에서 상당히 그 큰 역할을 할 거로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전히 거당적으로 국민의힘의 대부다수 네. 의원들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룬 이런 이제 이거는 나경원 의원에 대한 기대 이게 반영된 걸로 봐야죠. 네, 이승 변호사님. 예, 선영우 변호사님하고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여야의 지지율이 팽팽하고 국민들의 무당층, 부동층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못했어, 국민의힘이 못했어 하면 금방 지지를 철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는 구도보다는 인물, 개혁 공천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시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나왔다가 지지율 엄청 높았잖아요. 뭐 거의 1위를 달렸었는데 어느 순간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 부위원장에서 해외 초하고 그다음에 연판장을 돌려서 국회의원들이 출마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해코지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마한다고 그렇게 나섰다가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위상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뭐 서울 수도권 선거를 자신이 견인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단지 한 석 정도 더 얻을 가능성이 높다. 본인의 배지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